진도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수중 수색이 공식 중단됐습니다. 잠수사와 바지선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진도 현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달 탐사 예산을 뒤늦게 추가했습니다. 2017년에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2017년이면 차기 대선이 열리는 해여서 대선용 우주쇼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교수가 교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수원대 측은 연루자가 교직원임을 확인하면서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옥에서는 오늘 혁신안 보고가 이루어진 새누리당 의총 상황을 보도합니다. 뉴스옥이 다루는 사안들이 늘 그렇지만 오늘도 쓴웃음을 유발합니다. 11월 11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10일째, 정부가 결국 수색 작업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과 현장 바지선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수용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실종자 가족 측에서 어제 정부의 수색 중단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괴로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실종자 수습을 위한 수중수색 작업 종료를 밝혔습니다. 현장 철수도 다 끝이 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부로 수중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사고 해역에 있는 바지선과 잠수사들이 철수했고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 활동도 선체 봉인 조치를 취한 후 마무리됩니다. 이 장관은 장기간 수색을 하며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며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수중수색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어제 민간 군함업체 88 수중환경이 해역에서 철수 준비를 한 게 정부 측과 사전 교감을 이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 수색의 종료 요청을 전 가족이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오늘 정부의 수중 수색 중단을 요청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겁니까? 일부 가족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수중 수색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다수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수색 중단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총 8가족 중 2가족은 꾸준히 수중 수색을 지속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다수 가족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 발표 이후인 오전 11시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이제 수중 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 수색을 치밀하게 계획해 모든 구역에 더 수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면서도 선체 내 붕괴 현상이 심화돼 잠사분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어 수색 중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후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어 잠사들을 만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비록 수중수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10일까지 정밀수색 해주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일날 들어가니까 벌써 그때부터 차단막 내리고 수색은 종료를 하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실종자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정말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그거를 용납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싶지만 일단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수색 중단이 결정되면서 선체 인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세월호 인양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인양과 관련해 기술을 검토하고 실종자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인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양을 위한 검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양은 수색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가족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보름 내로 인양 검토를 위한 실무기구가 해수부 내에 설치되고 실종자 가족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인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인양 비용도 수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실제 인양을 결정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머물러 온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어디로 거처를 옮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은 앞으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보름 후쯤 인양을 위한 실무기구가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첫 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족들이 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던 유가족들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기호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작위에 대한 살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선장은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된 박 씨보다 6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 400억 원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달 탐사 예산입니다. 2023년에 달 궤도선을 띄우겠다던 계획을 정부가 2017년으로 시점을 당기면서 생긴 일입니다. 2017년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차기 대선용 우주쇼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의 김문수표 혁신안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지없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만나 5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핵심 쟁점인 사자방 국정조사나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에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당 벽에 막힌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토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법안들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 부처별 예산 심사 이틀째였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정부가 쪽지 예산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더군요. 서영교 의원이었죠. 네, 서영교 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당초 예산안에 없던 달 탐사 사업 예산으로 400억 원을 여당 의원을 통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달 탐사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아예 편성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조사가 끝나자 정부가 급하게 예산에 넣은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입니다. 달 탐사 예산, 정부 원래 예산안을 짰는 데는 안 들어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의원 통해서 달 탐사 예산이 들어왔어요? 달 탐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여러 가지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좀 늦어져서 정부 예산 초안 원래 안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통과했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예산 반영을 제안되었고 심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은 2023년으로 계획됐던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이 2017년으로 6년이나 당겨지면서 예산이 필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 대선을 앞둔 달 탐사 우주쇼 계획이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계획 있게 해야죠. 지금 자원 외교 급한 것도 없는데 해외에다 엄청나게 투자해서 손실 크게 보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요. 이제 또 달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 급하게 해서 됩니까? 달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 탐사를 왜 이렇게 급하게 2015년에 예산 반영하면 다음 대선 앞에다 두고 열심히 쇼하고. 서 의원은 달 탐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 요소가 많은 사업이라며 단계적으로 시도할 것을 지적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쪽지를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급하게 추가시키는 민원성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 탐사 사업 예산이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혁신특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내용도 궁금하고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총에 참석해 그간 혁신위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은 총 9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법 개정,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에게도 일종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불출석하며 그만큼 세비를 삭감하자는 이른바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혁신안에 넣었습니다. 이 밖에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확대, 의회가 쥐고 있던 선거구 획정 권한을 포기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추인을 받았습니까? 전날 김무성 대표가 직접 혁신위 회의를 찾아 나는 다 찬성한다며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지만 오늘 당내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의총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에게 의총에서 한 말을 물었을 때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보수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인기 영합형 혁신위 안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일회용 쇼라는 자극적인 비판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지금까지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액세서를 바꾸고 화장 바꾼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혁신위가 먼저 발표한 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개혁안이 추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여당이 실질적인 혁신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당장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겠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실권 없는 혁신위를 이런 식으로 오래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회의를 마칠 때마다 바로바로 언론에 모든 회의의 제일 마지막 모든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정치혁신, 보수혁신이라는 것은 우리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대표님. 한 분 이야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공개되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괜히 불편한 오해를 주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개 비공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선 의원들 간에 의견이 나눠진다면 비공개로 하시는 사람 비공개로 하시는 사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누리당은 아주 민주적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보도자료에 재원 배분 중점을 복지 정책의 완성에 뒀다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국가가 지출해야 할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또 복지 축소를 꾀하는 전형적인 반복지 예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5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10.7%, 5조 373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지 축소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육 분야 예산은 7.7% 줄여서 4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만 3, 4, 5세 보육 지원을 의미하는 누리과정에서만 3, 4세 보육료 지원금 2,948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전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10%에 가까운 금액이 날아갔습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의 책임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동시에 민간 보육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보육시설 관련 예산은 국공립 삭감, 민간 지원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기자재비 지원 금액 등은 올해 대비 5% 줄어들어 총 33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 전환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은 9.7%, 37억 원을 올려 4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예산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금액이 증가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예산의 경우 올해는 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약 80만 가구, 4인 가구 기준 최대급여는 112만 원입니다. 내년 생계급여 예산은 2조 6천억 원으로 4.3%, 1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수급 대상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증가라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수급 대상자가 현재보다 12만 명, 약 7만 가구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올해와 동일하다고 해도 예산은 9% 넘게 올해 증가액의 2배 이상은 늘어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도 최대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당 5만 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12만 명 정도 증가하지만 내년도 예산의 증가폭은 754억 원, 1%에 불과합니다. 결국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 모두 명목상 금액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축소 편성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 예산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무슨 이유로 5조 원이나 올랐을까? 우선 기금성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담배세가 정부안대로 인상될 경우 건강증진기금이 7천억 원 이상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령자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도 2조 원이 넘습니다. 직접적인 복지 예산으로 볼 수 없는 돈입니다. 노인 관련 예산도 대폭 늘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나 다름없습니다. 노인 예산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인상폭의 3배가 넘는 37.5%, 2조 3,9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약보다 후퇴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것이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자동 증가분입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했던 노인 돌봄 서비스 예산은 감소율이 8.3%고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4.2% 줄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복지를 축소시키는 반복지 예산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오다가 분신해 사망한 경비 노동자 고 이만수 씨의 연결식과 노제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9월부터 경비 업무를 맡아온 이 씨는 지속적으로 입주민에게 무시를 당해왔고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종훈 PD가 연결식과 노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막말을 듣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오다 분신해 지난 금요일 사망한 경비 노동자 고 이만수 씨의 연결식장. 이 씨의 작은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먼저 간 이 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큰아들도 노동자를 위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짧은 인사말로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합니다. 우울한 노동자들을 위해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이만수 씨를 태운 운구 차량은 오전 8시경 장례식장을 출발해 1시간쯤 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된 연결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씨의 연결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민주노총조합원,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고 이만수 씨. 이 씨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70대 여성 입주민이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인격적 무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좀 입에 담기고 뭐 병신 같은 놈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늘 썼다고 하고요. 그 할머님께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욕설은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네. 그리고 그냥 이제 뭐 이것저것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네. 사사건건 이제 계속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왜 경비실 안 지키고 있냐. 이게 뭐 분리수거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냐. 네. 청소 왜 안 하냐. 네. 보이는 대로 이제 매번 막 이제 일과 관련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뭐라 하고 뭐 민원 넣고 뭐 그런 것들이 늘상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지난달 7일 해당 입주민과의 언쟁이 있은 뒤 유서를 남기고 단지 내 노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신 약 60%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한 달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몸속 장기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심하게 둔해지는 상태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오전 11시 연결식을 마친 뒤 운구 차량은 그의 마지막 일터로 들어섰습니다. 노제에는 유가족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씨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놓였습니다. 영정사진을 든 이 씨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일했던 103동 경비초소와 그가 분신했던 주차장에 국화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노제가 진행된 1시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주민만이 멀찍이 서 이 씨의 노제를 지켜봤습니다. 불이익을 무릅쓰고 현장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이 씨의 동료 김인준 씨는 이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료께 뭐라고 사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경비원 대표로서 이만수 가는 길까지 잘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 씨에게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아파트 주민은 어제 저녁 이 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쌍용차 노조가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이른바 옥쇄 파업에 나선 지 2000일째입니다. 그동안 해고자와 가족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촉발시킨 정리해고에 대해 모레 13일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쌍용차 2000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2009년 4월 8일 쌍용차 사측은 경력난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 2,646명에게 정리해고 대상임을 통보합니다. 노조는 5월 13일 파업에 돌입했고 5월 22일부터 평택 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로부터 2000일이 흘렀습니다. 사측은 파업 기간 내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종용했고 결국 2019명은 희망퇴직, 462명은 무급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5일 옥쇄 파업이 경찰에 의해 진압될 때까지 버텼던 165명은 끝내 해고됐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2010년 11월 10일 법원에 해고 무용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2012년 1월 12일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황은 1심 재판 때 사측이 제출한 회계 자료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 자료를 분석해 회계 조작 사실을 찾아냈고 2012년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리해고의 근거가 조작임이 밝혀지고 청문회까지 열렸어도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안 보이자 쌍용차 노조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대한문 농성을, 그해 11월 20일부터는
송전탑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선을 앞둔 12월 4일 여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2년 반 이상 미뤄온 무급휴직자 복귀는 지난해 3월 5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해고소송 2심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회사 손실을 부풀리는 등의 회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승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올해 4월 23일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2009년 4월 8일 정리해고 대상이 통보된 당일 첫 번째 사망자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모두 25명의 해고 노동자 또는 가족이 숨졌고 상당수는 자살이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11월 4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매일 2,000배씩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5년 넘게 죽음의 행렬로 이어진 쌍용차 사태에 법적으로 10일을 가리는 대법원 판결은 이틀 뒤 13일에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5년 전 폐연료봉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 보고할 대상이 아니었다던 원안위 측 해명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을 작업원이 직접 수습하는 동안에 발전소장은 자리를 비웠는데도 원안위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노지민 PD와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월성 원전 사고에 대해서 원전 측과 원안위 측이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해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지난 2009년에 발생했던 월성원전 폐연료봉 사고가 뒤늦게 밝혀진 뒤에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 월성원전과 원안위는 사고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은폐 의혹을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은 오늘 월성원전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원자력 시설 사고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을 보시면요. 총 방사선 유효 선량이 100mS를 초과할 수 있는 방사선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것이 월성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량인데요. 오후 5시부터 11시간 동안 공기 중 방사선량만 130mS였습니다. 특히 폐연료봉 1m 부근에는 10,000mS 이상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공개 규정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측이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이 김재남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의원실을 통해서 사고 수습 당시에 작업 허가서를 입수했는데요. 작업 허가서 어느 곳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작업 허가서를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작업 허가서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3월 14일 새벽 3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이 전날인 13일 오후 5시에 발생했고 지금 14일 새벽 3시면 한창 작업원이 경납기에 들어가서 폐연료봉을 수습하고 있을 당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작업명에는 연료 교환 설비 점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화면에는 당시 작업 허가서에 써 있는 준수사항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9번을 보시면 해결료 교체 시 출입 금지라고 준수사항이 적혀 있고 또 11번에는 허용 선량 또는 예상 작업 선량 초과 금지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작업원이 직접 들어가서 치사량에 가까운 그런 폐연료봉을 수습하고 있던 것에 비춰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준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허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중요한 정보는 누락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비롯해서 당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다녀오고 나서 계속 조사를 했던 모양이네요.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김재남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 가지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월성원전 폐연료봉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작업 허가서 허위 작성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또 발전팀장과 연료 제어반의 일지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사고 사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고방사선 경보가 장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재관은 인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또 사고 당시에 전화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발전소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지막을 보시면 원안위가
3일에 이 은폐 의혹이 보도됐을 당시에는 CCTV를 봤다, 분석해본 결과 사고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다시 영상자료 자체가 없다고 번복했는데요. 이렇게 5가지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면은 CCTV를 봤는데 안 봤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CCTV가 없는 건지, 있는데 은폐하는 건지, 이거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무원들의 투표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거의 모든 투표자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오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중간 집계라고는 하지만 총 투표 대상자인 79만여 명 중에서 지금까지만 해도 44만 5,200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반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4만여 명 중에서도 6천여 명을 제외한 43만 9천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99%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최종 집계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44만 5천여 명이 이미 집계가 된 거고요. 그중에서 6천 명 빼고 43만 9천 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서 반대율이 99%. 조금 전에 중간 집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표가 더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투부는 미개표분까지 개표를 하고 나면 약 50만 명에 가까운 투표자가 투표한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투표자 수는 50만 이상일 거고요. 투표 찬성률, 반대율에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MB정부의 실세이지 않았습니까? MB정부 때의 중요한 사업들이었던 4대강 사업, 그리고 또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MB정부 자원외교로 인한 손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재호 의원이 이를 두고 정치공세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원외교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 역시 비슷한 논리로 옹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정치 공세적인 측면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언제나 이야기했는데 그 자원 투자를 하는데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자원을 투자한다 그래놓고 돈을 딴 데로 이렇게 돈이 가는 것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은 조사할 수 있지만은 자원 외교 자체를 갖고 국정조사하기는 어렵죠.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4대강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다음 정부에서 보완해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 거지. 국제사업으로 해놓은 걸 그걸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가서 어디가 길이 잘못됐다. 그럼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조사를 합니까? 네, 지금 이재호 의원 말 들어보니까 국민들이 4대강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MB정부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상단을 보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대강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5.8%였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또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진상조사위원회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향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될 금액이 30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부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 예정 금액인데요. 석유공사가 15조, 가스공사가 14조, 광물자원공사가 1조 원대로 총 31조 589억 원이 앞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대역 중에는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강 사업 등 수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사업들도 포함됩니다. 진상조사위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열어서 사업들의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투자된 MB 정부 때의 주요 해외 개발 사업들 뭐 회수율이 4%밖에 안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묻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추가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 그러면서 이때 확보되는 재원은 이른바 금연세금으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연 예산으로.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정작 금연 예산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과 금연 관련 예산을 비교했는데요. 담배값이 인상되면 최소 2조 7,700억 원에서 최대 5조 45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금연 예산은 1,521억 원, 즉 최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세 인상이 결정된 뒤 서민 증세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추가 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명확하게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금연 예산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거짓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에서 이번에는 건물이 기울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의 주택 5곳이 지반 침하로 인해서 심하게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작년 말부터 건물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떨어진 음료수 캔이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거나 미닫이 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5층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한쪽이 30cm나 주저앉아서 이미 보강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은 지하철 공사로 지하수가 흐르면서 땅 밑에 공간이 생겨 일어난 일로 싱크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수직선을 맞춰봤는데 예. 점점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건물 기울어짐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주민들은 건물들이 기울어진 현상을 두고 앞서 발견됐던 동공, 싱크홀들과 관련 지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하철 9호선 주변의 지도군요. 지금 좌측에 있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곳이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9호선 공사장 인근에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월드까지는 제1롯데월드까지는 약 1.6km 떨어져 있고요. 네, 이 제1롯데월드와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 여러 싱크홀과 동공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1롯데월드와 1.6km 떨어진 곳,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난 곳들이고요. 예. 그리고 노란색이 동공, 그리고 주황색 점들이 싱크홀입니다. 네, 싱크홀이 일어났던 곳들이군요. 네. 지금 이 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예. 지금 제1롯데월드 공사가 원인이라기보다는 9호선 때문에 이런 싱크홀 현상 등이 일어났다고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원인이야 9호선 공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워낙 큰 건물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여파가 저 공사장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겠습니다. 네, 싱크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반이 약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제1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성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수원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급기야는 교수가 교직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이인수 총장 해임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 중이었던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이재익 교수가 교직원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 발에 차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당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단독 입수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이 교수협의회 소속 이재익 교수고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수원대 교직원입니다. 서로 다툼 끝에 어깨를 밀치다가 교직원이 먼저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이재익 교수를 발로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발길질한 것이 몸에 맞았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예. 가격을 당하고 쓰러진 다음에 발길질을 하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맞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보니까 코 주변이 상처가 있네요. 피도 좀 비쳐서 보이는 것 같고. 네, 이 교수는 콧등과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서 현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원대 측은 이 교수와 다툼이 벌어진 인물이 교직원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교수가 교직원을 먼저 폭행했다면서 교직원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둘 사이에 어떤 실랑이가 있고 서로 가슴 부위를 치는 일들은 서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교직원이 주먹을 휘두른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가슴을 한 번씩 밀치죠. 예. 그러다가 지금 이 주먹에 얼굴 부위를 가격을 당하고 넘어진 다음에도 발길질이 있었습니다만 그 발길질은 뭐 구체적으로 신체 부위를 가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이후에 이 교수가 이 교직원을 끌고 가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목 부위를 감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교수가 항의를 하다가 이 교직원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는 서로 몸싸움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본 내용이고요. 학교 측에서는 그러니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이 교수 측은 몸싸움이 서로 상방간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은 교직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경찰 쪽에 넘기고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또렷합니다. 한낮에는 빛나던 단풍 능선에도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늦가을 밤이 이렇게 깊었습니다. 허공에 존재의 의미를 묻지 않는 막된 사람들로 세상은 어지럽고 하늘 한번 보세요. 땅 위에는 가을 꽃들이 별처럼 아름답고 하늘에는 별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까? 가을밤이 싸늘해서 그런 생각하기 꼭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오늘은 제19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와 정성으로 일군 농작물을 거둬들이느라 땀 흘리고 있을 전국의 모든 농업인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농업은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요, 산업의 뿌리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발표한 공식 논평입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농업인의 날이 상수를 목적으로 한 빼빼로데이에 가려져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FTA 만능주의 정당인 새누리당이어서 그런지 어색한 논평으로 느껴집니다. 새누리당도 이를 의식한 듯 이 논평 말미에 FTA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를 빨리 비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어제는 정부가 가서명도 안 한 한중 FTA를 타결이라고 발표했는데도 새누리당은 박수만 쳤습니다. 그래놓고도 농업인의 날이라고 농민 걱정하는 걸 보니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일종의 부품에 불과하구나. 그냥 좀 믿고 지켜봐 주거나 아니면 쿨하게 떠나가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 제품을 안 쓰고 있어요. 인생이 좀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곡을 쓰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냥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많다 보니 많이 접하게 되고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사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네. 서울대를 졸업하셨고 금융권 대기업에 취업까지 하셨는데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라는 조직에서 사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거였냐면 권한 없음이었어요. 나에게는 권한이 없고 나는 어떤 떨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했고 제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할 수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혹은 나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을 이쪽 의견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어떤 지점이었냐면 내가 나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스트레스였어요. 나는 그냥 어떤 다른 존재이구나. 여기서는 나는 일종의 부품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중에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리케이 씨는 어떤 곡이 가장 애착이 가시나요? 다뻥이야 같은 경우는 제가 출신 학과가 언론정보학과이기도 하고 한때 기자를 꿈꿨기도 하고 현재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잘못된 원인이 언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바라인 없는 기사에 담아낸 양심의 무게 트위터에 넘치는 달걀 스타일 세리스 같은 수준의 정치권이 던져주지 당근과 채찍 기레기 청와대로 날아간 기적이 필요해 그나 니네가 하는 말은 다 뻥이야. 세월호 참사를 표현한 노래는 어떤 생각으로 쓰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 곡을 쓸 때쯤이 이제 뭐 한참 참사가 났을 당시에는 전 국민이 그들을 슬퍼하고 한마음이 돼서 위로하고 이러다가 그 마음들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걸 보면서 되게 정말 슬픈 마음으로 썼어요. 정말 슬프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 취약한 사회적인 바탕 위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가사이고 그래서 이게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로만 보여지지 않길 바라면서 썼어요. 누구에게든 올 수 있는 이야기, 다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썼던 곡입니다. 뛰어넘든지 기어봐라는 노래는 네. MBC 방송심의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뭐 욕설이 있었나요? 욕설이 없고요. 욕설이 있었다면 아마도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금지를 받았겠지만 다른 방송사에서는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유독 MBC에서만 방송 정지를 먹었어요. 글쎄요, MBC가 삼성을 욕하는 곡이기 때문에 금지를 준 건가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준 이유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만 와서. 네. 뛰어넘든지 기어봐 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곡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를 보고 제 나름대로 쓴 독후감 같은 건데요. 열심히 일을 한 죄로 목숨을 병에 걸려서 잃게 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긴 싸움을 하게 된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정말 이렇게 쭉 휘갈기듯이 써내려간 가사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 제품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저항이죠.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저항인데 스스로의 결심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그 사건이었거든요. 삼성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는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싫어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고 그 권력이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에는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싫은 거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평범한 편한 직장은 정말 뛰어난 인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너랑 똑같아. 사람도 완벽한 짝을 찾는 게 정규직 도장 찍기만큼 쉽지가 않다고. 손을 위로 너 그녀의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내 출발하고 나와 신용을 못 준 넌 등급이 낮았나 봐. 사실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직접 경험한 일들만 가사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제한적일 거예요.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비정규직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고 똑같이 정말 비슷한 레벨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월급을 덜 받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냥 저도 되게 아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업이라는 곳이, 회사라는 곳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팬들의 호불호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색이 너무 짙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자유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색 때문에 제가 싫어진다면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악을 하기로 한 건 저의 판단이었고 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 음악을 통해서 혹은 제가 SNS에 올리는 글들 같은 걸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팬들도 오히려 반대로 많이 있어서 그냥 좀 믿고 지켜봐 주거나 아니면 쿨하게 떠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악인이나 예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회 참여를 어떤 의무라거나 혹은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워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강한 느낌을 느꼈고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거는 좀 뭐랄까요,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표현력을 제한하고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느꼈음에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나서 그 눈빛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 술잔이 몇 잔 돌기 전까지 몰랐지 그까지 끝까지 지나